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45부 무슨 함락, 요동 방어선이 붕괴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16년 누르하치는 마침내 대부분의 여진 부족들을 통합을 하고 후금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는 과정이 마냥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뭐 순풍에 돛단 듯이 쭉쭉 간 건 아니었고 중간중간에 고비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제 아무리 누르하치가 조심스럽게 처신을 했다고는 해도 명제국의 견제와 방해 공작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피해 다니면서 은밀하게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하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방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방심시키고 안심시킴으로써 조용히 은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누르하치의 가장 큰 특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창업 과정에 있어서 의례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내부 갈등이죠. 누르하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내분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대략 한 1611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누르하치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동생 슈르하치를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구금을 시켜버려요. 얼마 후 슈르하치는 세상을 뜨게 됩니다. 사실상 뭐 이제 거의 유폐된 상태에서 아사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잔혹한 방법으로 제거를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누르하치의 경쟁 상대는 부족 내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써 누르하치 1인 체제가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형제들하고 나름 이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가 이제 완벽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체제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슈르하치의 아들이 계속 살아남는데 나중에 또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616년 흥경노성, 얘가 이제 허투알라입니다. 바로 이 흥경노성에서 누르하치는 대칸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연호를 1000명, 그래서 이제 누르하치를 천명제라고도 불러요. 1000명으로 정했고 독자적인 화폐를 또 발행을 해요. 그래서 1000명 통보를 주조를 했다는 거죠. 이 독자적인 화폐를 주조를 해서 발행을 했다,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라는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앞으로 후금이 명제국의 패권에 맞서가지고 도전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누르하치 자체가 애초에 교역으로 성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역 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화폐를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누르하치는 만주어를 창시해서 보급을 하는데 이게 만주어가 후금을 건국하자마자 야 만들어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거 연구하고 있었어요, 만주어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누르하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순히 자기가 뭐 이제 건조 부족을 통합해서 여기서 뭐 이제 우두머리를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여진 부족을 아울러 가지고 과거의 금제국의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라는 상당히 좀 이제 높은 지점을 바라보고서 움직였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진 부족을 통합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만주어를 독자적으로 창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진 문자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여진 문자가 한자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도 않았던 데다가 이게 소수의 귀족들만 쓰는 문자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범용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르하치가 새롭게 만주어를 창시해가지고 이 알고 보면은 같은 여진이라고는 하지만 다 여러 부족 단위로 쪼개져서 오랜 세월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좋아서 이게 같은 여진이지 거의 남남이었고 옆집 사는 애가 제일 왼수였어요. 근데 이런 여러 여진 부족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언어를 통합하는 것이다. 만주어를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로 다 통합을 시켜버리자.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 의식이 싹 트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얼핏 보면은 누르하치가 여러 여진 부족들을 통합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알고 보면은 여러 여진 부족들이 흩어져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사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은 후금이라는 것이 신생, 강력한 통합 국가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후금의 경제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명제국가의 교역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후금은 조선이나 명에 비해서 각종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됐었죠. 화포를 제작하는 기술이라든가 혹은 무기와 갑옷을 제작하는 기술이라든가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 시스템도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금이 잘하는 거는 실전에서 싸움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실전 전투력 자체는 높죠. 나머지 거 보면은 굉장히 낙후된 후진국이에요. 왜 요즘에도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군사력은 정말 비대칭적으로 센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저거 좀 문제 있는데 라는 그런 나라들, 그런 스타일의 나라가 후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금이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명제국은 누르하치가 후금을 선포하자마자 여기에 대한 응수로 바로 여진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경제 봉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제국도 간파한 거예요. 저것들 경제 구조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교역만 끊어서 봉쇄시키면은 얘들은 아사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후금에 대한 고사 작전을 들어가게 되는데, 누르하치한테 있어서 이건 정말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죠. 더군다나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명제국의 가혹한 경제 봉쇄가 예고되는 조치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누르하치의 선택지는 몇 개 없어요. 선택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되는데, 일단 후금의 자체적인 경제 구조로는요, 그 생산 능력으로는 지금 통합된 여진 모든 부족들을 전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나 농업 기술력 자체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명제국가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르하치 본인 자체도 그 교역으로 성장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명제국의 경제 봉쇄가 길어지게 되면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누르하치가 애써서 읽어놓은 여진 통합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누르하치를 따르는 많은 여진 부족들이 왜 누르하치 밑으로 들어갔냐 이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당장 누르하치의 세력이 무서워서 혹은 누르하치가 제공해주는 이득을 보고서 그의 휘하로 들어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막기 싫어서 들어온 거든지 아니면은 떡고물을 바라보고서 들어온 거든지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경제 봉쇄를 당하게 되면은 더 이상 떡고물을 제공해주기도 힘들고 누르하치의 세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누르하치가 명제국가의 교역 단절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면은 이제 막 탄생한 신생 후금의 결속력은 쉽게 흔들릴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제국도 이러한 점들을 간파하고 일단 경제 봉쇄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초강대국이 이제 막 떠오르려고 하는 신흥 강대국을 짓밟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무역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경제 봉쇄 조치, 각종 규제 조치 이런 걸 막 이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잘만 하면은 상대편을 와해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지도자라면은 명제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저자세로 나갔을 확률이 있겠죠. 근데 누르하치가 확실히 대단한 게 뭐냐면요. 누르하치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젠간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예상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런 것처럼 누르하치도 나름대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이제 대비책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르하치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 사실 몇 가지 없긴 한데 그 몇 가지 없는 선택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체 생산 능력을 높이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버텨보는 겁니다. 누르하치는 우선 농업을 진흥시켜가지고 자체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농업 생산력을 높인다는 것도
이게 그냥 뭐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여진인들이 농사를 짓기는 지었어요. 하지만 농업 기술 자체가 조선이나 명만큼 그렇게 발달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누르하치가 이제 이런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이게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잖아요, 그죠? 누르하치가 순시 중에 하신 주옥 같은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부로 농업 경제에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막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이제 바로 이제 대풍령이 들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차차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요. 그럼 이렇게 농업 생산 능력을 높이는데 주력을 한다. 결국에는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내실을 다져둔 다음에 그걸 토대로 최종적으로 갈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뺏어온 수밖에 없죠. 약탈을 해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을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제국도 후금이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꼴을 그냥 두 눈 멀뚱히 뜨고서 쳐다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쭈구리 이것들이 저렇게 나오네? 하면서 후금의 개간 사업을 가지고서 온갖 태클을 걸고 딴지 걸고 회방을 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라치는 오히려 더 강단 있게 나갔다는 거죠. 아니 명색이 대제국인 명이 이렇게 대국답지 못하게 옹졸한 짓을 하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명제국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누라치는 조금씩 전쟁에 대한 명분을 쌓아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1618년에 마침내 누라치는 명제국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돼요. 그래서 누라치는 이른바 7가지 원한을 내세우게 되면서 명제국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를 했다는 거죠. 누라치가 주장했던 7가지 원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누라치의 조부와 부친이 명제국에 의해 사살된 것.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게 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상금 다 받았잖아요. 보상금 다 받았고 그땐 또 다 그냥 이해한다 하고서 넘어갔어요. 근데 한참 전에 일어났던 그 캐캐묵은 원한을 끄집어낸 건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누라치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냐 하면요. 명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누라치는 악질적인 친일파 앞잡이였어요. 근데 이제 모든 여진족을 다 통합한 다음에 갑자기 항일투사가 되려고 한다. 좀 멋쩍잖아요, 자기도. 그죠? 민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것저것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원한들 보면 참 가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그냥 막 트집 잡고 뭐 그냥 억지로 끌어다 대고 그런 내용들 천지예요. 근데 첫 번째 조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원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동안 명지국이 시킨 대로 고분고분 따랐던 것은 뭐였다? 와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자세를 낮췄던 것이다. 그런 이제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여진 부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둘째로 누라치와 경쟁 관계에 있던 해서 여진 예허부를 지원한 것. 그러니까 누라치가 여진족을 다 통합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해서 여진의 예허부가 대표적이었고 그 다음에 야인 여진 중에서도 군소 장당들이 좀 남아가지고 개중에는 여전히 이제 조선 측 코인을 탔던 애들이 있어요. 예허부 같은 경우는 명 측의 코인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인 바꾼다는 게 생각처럼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조선도 선택의 순간이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노선을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미국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으로 갈아탄다. 이게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로 누르하치가 파견한 사자를 감금하고 위협한 것. 넷째로 누르하치의 심부로 약조된 해서 여진의 예어부의 여인을 몽골에 강제로 시집 보낸 것.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예어부하고 자신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면 다섯 번째, 명제국이 차이나, 파나하, 산치 등 후금이 개간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세계 영토를 강탈해 간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어부의 말만 믿고 사사건건 자신을 꾸짖고 모욕한 것. 요거는 좀 약간 웃기는 좀 내용이긴 한데 하여튼 자기한테 뭐 인격 모독적인 말을 했다. 모욕을 했다. 그런 거죠. 기분 나쁘게 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명제국이 그간 요동의 여진인들을 착복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라치는 7가지 원한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긴 했는데 결국 요약해보면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명제국이 사사건건 해서 여진의 여부의 편을 들어가지고 후금의 통합을 해방을 놨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에게 온갖 정치적 공갈과 모욕을 안겨다 주었고 자기는 그 수모를 지금까지 참고 참았다. 이제 참만큼 참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다 같이 들고 일어나자. 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7대 원한의 요지라는 거죠. 사실 이 7대 원한이 원래 이제 원문에는 굉장히 길다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첫째,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주저주저 써놔요. 사정을 갖다가 언제 맨날 며칠에 너가 저랬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약한 게 저건데 다만 이건 요약하시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요약할지는 좀 이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7대 원한을 찾아보면은 어떤 책에서는 뭐 요렇게 설명하고 어떤 책에서 저렇게 설명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대체로. 결국에는 이제 요약할 때 핵심 문구를 뭘 뽑을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이제 7가지 원하는 핵심은 요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누라치는 과거 금제국이 송제국을 처부수고 중원을 차지한 것처럼 자기들 그거를 계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막상 또 그때 당시 금하고 지금의 후금하고는 민족 구성이 100%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냥 그거 계승한다는 것을 표방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여진 뽕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라는 거죠. 일종의 자극제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명제국을 무너뜨리고 중원을 장악하겠다라면서 드디어 대명전쟁을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1618년 윤 4월 누라치는 이 7대 원한을 갖다 선언한 다음에 명제국 요동의 핵심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는 무순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마침 시장이 열렸던 무순은 후금의 침공 소식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무순의 수비대장이었던 이영방은 이렇다 할 교전도 하지 않고 그냥 홀라당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노추가 그동안 무순과 통상하며 교역해오다가 갑자기 지난 4월 10일 시장이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무순을 습격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무순의 장날이 서는 것을 갖다가 노려가지고 그날 공격했고 이때에 혼란이 일어나자 무순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라고 서술이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영방이 이렇다 할 교전도 안 하고 그냥 홀라당 무순을 넘기고 항복을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누라치는 자신의 손녀를 이영방하고 혼인을 시키면서 총병으로 승진을 시키는 등 굉장히 후한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손쉽게 무혈 입성을 시켜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료에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추정이에요. 뭔가 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명제국이 근본적으로 후금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 무순에 있는 시장에서는 후금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조정의 방침하고는 좀 이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무순이라는 것 자체가 후금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 군사 요새고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이렇습니다. 이영방은 아마 개인적으로 무순에 있는 방위력 가지고서는 후금의 군세를 막아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동안 후금하고 타협을 했던 거고 후금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싸리 그냥 후금 쪽이 붙잡아서 그냥 사전에 교감을 갖고서 이렇게 항복을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심을 해보고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뭐 사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이영방이 항복함에 따라서 무순은 누라치의 손을 그야말로 홀라당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관영 총병 장승음은 1만여 명의 병력을 출격시켜서 후금군을 요격하고자 했죠. 장승음 부대가 무순 지역으로 출격했을 때 이미 이제 누라치는 무순 일대를 탈탈 털어먹고 흥경노성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흥경노성으로 귀환하는 후금군을 벌판에서 따라잡아가지고 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모래바람이 명군을 덮치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대략 한 17세기 무렵이 또 요설을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계세요. 17세기 소빙기설. 그래서 이때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좀 이제 낮았고 그 다음에 이런 강풍 같은 그런 이제 기상 이변도 자주 발생을 했다. 이게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 농업 생산력이 부진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유달리 대기근이 많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허약 무기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이제 애로사항이 꼽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설인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요때 이런 상황들이 의외로 종종 발생해요. 나중에 조선군도 이걸 좀 당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풍이 명군을 덮치면서 명군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시 명군도 아무래도 믿을 건 활용 무기였겠죠. 근데 활용 무기를 제대로 장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명군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니까 그 틈을 노려서 후금군이 번개처럼 치고 들어가면서 마침내 명군은 대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우리 군사가 사방에서 집결하자 적이 즉시 경내를 빠져나갔는데 우리 군대가 추격하여 국경 밖에 이르렀을 때 복병을 만나 실패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광해군 일기인데 우리 군사란 말이 나와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명 측에서 요동의 군사 지휘관이 조선 조정에다가 이렇게 이제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군사는 명군이에요. 조선군이 아니고. 이 어이없는 패전으로 명예의 총병 장승흠이 전사했고 많은 병력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처럼 무순의 무혈 함락과 요동 주력군의 괴멸은 가뜩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누라치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금이 농업 경제력을 키우려면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여진 인구 가지고선 좀 이제 힘들어요. 근데 추가 인구 수급이 필요했다는 거죠. 특히나 상대방이 명제국인데 명제국은 인구빨 하면은 당시 세계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최대한 수급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마침 여기서 나름의 노동력을 수급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노추가 남몰래 무순을 습격한 뒤에 노역한 재물과 우마와 식량을 모두 운반하여 소굴로 돌아가면서 가옥을 불태우고 성체를 허물고 갔다 하는데 지금 와서는 그들의 동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누르어치가 원했던 것은 무순이라는 도시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경제적인 이득 플러스 인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같은 소식들이 명의 조정에 전해지게 되면서 명제국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러한 내용이 조선 측에도 전달이 되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동의 군사 지휘관들이 조선 측에 정보를 전달을 해줘요. 당연히 조선 조정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선과 명이 동시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 조선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거죠. 이거 조만간 명제국에서 파병 요청을 할 게 뻔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과연 조선에서는 이 파병을 둘러싼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